구독가에 대한 관객 질문은 마이크 릴레이로 받을 예정이에요. 오픈 카카오 채팅방이 오늘은 따로 열리지 않고요. 네, 오늘 관객 질문은 네, 마이크로 눈과 눈을 맞추면서 직접 육성을 들으면서 받겠습니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요. 네, 안녕하십니까. 극여울란을 연출한 오성호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극여울란에서 경악을 연기한 권다함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여울 나눔에서 혜진을 연기한 권소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마지막이니까 괜찮으시면 다들 마스크를 벗고 진행할까요? 사진을 다들 많이 찍으러 오셨을 테니까. 오늘 권다함 배우 생일이래요. 오늘 되게 중요한 일정이 많은 날인데 일단 크게 박수 한번 드리고요.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다 같이 이렇게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한 해 마무리를 보통 하면서 이 시기에는 그동안 못했던 안부 인사들도 좀 전하고 마음을 전하는 시기여서 굉장히 따뜻한 날짜처럼 느껴지는데 30일, 31일 이런 날짜들이 생일까지 축하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네. 11월 30일에 극여울나눔이 개봉을 했고요. 한 달 정도 지금 관객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이제 곧 IPTV 동시 오픈 서비스가 시작이 되긴 할 거지만 극장에 당분간 좀 더 걸려 있겠죠. 어쨌든 한 달 동안 이 영화의 레이스를 달려온 소감을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고생해서 선보이는 영화를 관객들하고 공유하기에 아주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즘의 극장 상황들을 생각하면 또 아주 짧은 시간만은 아니기에 그 한 달 동안의 여정이 각자의 마음 안에 좀 어떻게 남아있을지 이 이후에 또 차차 정리를 하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선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감독님 한 달 동안 어떤 기분들로 관객들과 만나고 또 극장 상황을 지켜보셨나요? 생각보다 이제 지난 한 달이 저는 길게 느껴졌어요. 왜냐면은 이제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길었고 사실 이제 좀 오늘 마지막 GV라고 하니까 좀 뭔가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만감이 교차합니다. 다음 배우는 어때요? 일단은 저희가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까지 2년이 걸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냥 뭔가 2년의 일정이 오늘 마무리된 듯한 기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연말인데 정말 다들 바쁘시잖아요. 근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한테는 2년 만에 맞는 하루인데 같이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이렇게 포스터를 다시 봤는데 개봉 11월 30 되어 있는데 진짜 딱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GV로 오는 이 기분이 되게 몽글몽글하다고 해야 하나? 약간 그런 감정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혜진이처럼 저는 29인데 딱 29의 마지막 마무리를 또 그 겨울 나는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네. 내년부터 저희가 또 만 나이로 살아야 되잖아요. 나이 계산법을 또 되게 복잡한 한 해를 보낼 텐데 어쨌든 올해까지 공식적으로 29인 마지막 시간을 또 같이 보내고 내년에 또 다른 시간을 사시더라도 오늘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기억이 되실 것 같고요. 이 팀한테는 극여울나눔이 또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죠. 물론 본인이 만든 작품, 출연하고 연기한 작품은 다 하나하나 너무 소중하고 너무 힘든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남는 어떤 것들이 있을 테지만 처음이라는 게 너무 소중하잖아요. 감독에게 첫 장편 연출작이라는 것, 그리고 두 배우들에게 첫 주연작이라는 것, 이거는 다른 영화들과 경험이 많이 쌓이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자 마음 안에 굉장히 소중하게 자리하는 어떤 것일 텐데요. 그 처음의 경험들, 아까 오성호 감독이 처음에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이 영화를 통해 경험한 나의 처음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그 처음 나의 영화라는 사실이 영화를 어떻게 기억하게 하나요? 감독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일단 그 단편 영화를 몇 편 만들어 보게 됐지만 장편이 다른 게 이제 어쨌거나 개봉홀에서 관객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난다는 게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긴장이 많이 되고 그리고 좀 기분이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고 되게 그 관객분들의 반응에 좀 예민하게 제가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좀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예민해지던 반응은 어떤 것이던가요? 아무래도 스코어일까요? 아니면 네, 일단 저도 처음 이번에 알았는데 영진이 통합 전산망이라고 거기 관객이 매일 공식적으로 뜨더라고요, 스코어가. 근데 그거를 안 보려고 해도 매일 그 12시만 땡 하면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뭐 9명, 어떤 날은 뭐 20명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도 감정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쵸. 그 통합 전산망은 12시가 되면 전날 스코어가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더 피가 마르는 사실은 관계자들은 실시간으로 관객 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날마다 일일마다 보실 테지만요. 어쨌든 배우와 감독에게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아이디어와 데이터겠죠. 근데 어쨌든 12시마다 확인하는 그 마음을 너무 이해를 하죠. 다음 배우는 어때요? 첫 주연작이기도 하고 이 영화를 생각하면 좀 애틋한 기분 같은 것도 많이 들 것 같아요. 다른 작품에 비해서. 그러니까 성호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소연이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같이 지구에 참여하시지 못했지만 모든 배우님이랑 스태프들이 다 치열하게 진짜 찍었거든요. 처음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그 에너지가 다 이제 뭉쳐져가지고 영화를 저희가 찍었었는데 저번에 GV 끝나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성호 형이랑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나중에 되게 큰 배우나 감독이 돼서 다시 영화를 찍는다면 절대 이렇게 못 찍을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딱 저희 시기이기 때문에 독립 장편이라는 거에 저희가 뛰어들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찍은 것 같고 소연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이게 지금 앞으로 하는 작업들에 되게 큰 약간 기반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사고 작품에서 사실 이렇게 제가 치열하게 뭔가를 찍어볼 수 있을까 하는 전혀 상상이 안 돼서 아마 이걸 초심으로 생각하고 계속 비슷한 에너지를 뿜어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또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 배우의 필모그래피 혹은 활동하는 상황에 있어서 소연 배우는 어땠어요? 이 작품 돌아보면 어떤가요? 뭔가 처음 장편 주인공을 하면서 느꼈던 부담감과 그런 기분 좋은 에너지를 잊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또 그리고 뭔가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이니까 매해 이제 그 겨울 나는이 생각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마지막 GV라고 하니까 감독님하고 다음 오빠한테 편지를 썼는데 또 그 또한도 저한테는 처음 해보는 그런 이제 행동이어서 그런지 하나하나가 되게 내 그 세포 하나하나에 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느낌 같더라고요. 그 겨울 나는이. 그래서 매해 겨울 아리지만 애증 같지만 또 그런 애틋한 감정으로 떠올리게 될 것 같은 작품입니다. 작품 전체에 대한 소회를 얘기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이 작품을 처음 만나던 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영화가 그 겨울 나는이잖아요. 아까 감독님께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이 영화가 겨울에 촬영된 영화가 맞더라고요. 2020년 11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촬영을 한 작품이라서 각자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만 되면 겨울이 아니더라도 많이 생각나는 작품이겠습니다만 겨울만 되면 좀 자동반사적으로 몸이 기억하는 또 뇌가 기억하는 또 마음이 기억하는 영화가 세 분에게는 될 것 같은데 이 그 겨울 나는이라는 작품을 만났을 때 그 겨울 각자는 어땠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영화를 만나는 그 각자의 상황이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인생의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이별과 만남이 영화 있잖아요.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 시기가 아니었다면 혹은 그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작품이 아니라고 다른 작품을 선택했다면 만날 수 없는 인연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만 돌아보면 그 영화를 만났을 때 내가 이랬구나. 그래서 이 영화를 만나서 이렇게 달라졌구나를 느끼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은 그 겨울 나는 이라는 작품을 만났던 그 겨울의 나를 생각하면 어떤지도 궁금해요. 네, 감독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그 겨울 나는 트리트먼트를 처음 쓰기 시작했던 게 2019년 12월 말, 그러니까 정확히 3년 전이었어요. 어쩌다가 이제 그 겨울 나는을 만나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횟수로 노가다를 한 9년 정도 했거든요.
생업으로. 그러다가 이제 그때쯤 제가 뭐 이것저것 뭐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근데 또 하필이면 그날 일을 하다가 벽 깨는 작업을 하다가 어금니가 날아가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리고 일당도 뭐좀 시원찮았고 뭐 아무튼 투덜투덜 거리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뭔가 스스로가 좀 초라하게 느껴졌던 순간이었는데 그때 제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이제 저는 돈 없는 청년 배달 라이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저는 그게 올라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 감독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할 텐데요. 생각해보면 저는 나중에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배달 오토바이가 쓱 지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지만 내가 일용직 노동자로 몸을 쓰면서 아주 정직하게 9년 동안 땀을 흘려가며 벌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배달 이야기가 아니라 짐을 정말 지고 나르는 혹은 아버지랑 통화하는 그 상황처럼 그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을 텐데 배달을 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그 순간에 그렇게 갑자기 뭔가 확 왔던 이유는 뭘까 하는 생각도 나중에는 궁금증으로 와닿게 됐어요. 왜 그 순간이 그렇게 강렬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그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쨌거나 돈과 사람의 어떤 감정 관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노가다를 하는 곳은 이제 일을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요. 뭐 반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임차부도 있고 기공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당도 어쨌거나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가 평소에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좀 가까이 하고 살다 보니까 뭔가 가난이라는 테마 그리고 뭔가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좀 합쳐져서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으로 나온 것 같죠? 권다함 배우는 그 겨울 나는이란 작품을 만났을 때 그 겨울 권다함은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독립영화를 처음 시작하려고 했던 게 단편 영화를 처음 시작하려고 했던 게 상업영화에서 원래 단역으로 한 2작품 정도 촬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영화라는 걸 알아보고 싶어서. 근데 제가 원했던 현장은 실험을 해보는 거였는데 단역 배우로서는 실험을 절대 할 수가 없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 작업에 대해서 삐져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뭐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영화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단편 영화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처음 초창기 때 이제 봤던 오디션이 몇 개가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양치기들이라는 장편 영화가 있어요. 그 오디션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영화의 주인공님이 이제 박종환 선배님이셨는데 그 상업 현장에서 박종환 배우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다른 조연으로 이제 촬영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별로 일면식도 없었는데 제가 영화를 하고 싶은데 내 상업 영화 단역을 해보니까 이것저것 뭘 할 수가 없다.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좀 알려줘라 선배님 이랬더니 독립 단편 영화들을 좀 해봐라. 그러면서 네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생길 거다.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나도 목표를 현실적인 목표의 끝을 아카데미 뭐 독립 장편 영화의 주연을 해야겠다라고 그게 한 그 겨울난을 만나기 한 6년 전에 목표로 삼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그 현실적인 끝의 꿈, 나 혼자서 뭔가 해낼 수 있는 끝의 꿈이 목전에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래서 거의 마지막으로 영화를 찍는다는 생각으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다시는 내가 뭔가 주연으로서 끌어갈 수 없을 수도 있을 테니까 제 연기 인생에서 그래서 저한테는 뭔가 관객들을 막 많이 생각하고 이러기보다는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생각과 아이디어와 모든 연기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만으로 그때 연기를 했었네요. 뭐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임했다고 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겠죠. 그리고 아까 두 분의 배우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품이 두 분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예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요. 실험이라는 얘기를 방금 했었는데 그럼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이 실험만큼은 좀 완벽하게 경험해본 것 같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완벽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 경악이한테 비호감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객분들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받아줄 수 있을까에 대한 데이터가 되게 궁금했어요. 네, 관객들의 입장에서 이 인물의 어느 모난 면까지 받아줄 수 있을까. 왜냐면 그게 저한테는 약간 뾰족한 인물들을 나중에 구축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영화의 뭔가 주제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래서 그 실험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고 저 나름대로는 많은 수확도 얻은 것 같고, 예, 그리고 질책도 좀 받은 것 같고, 네, 관객들의 평에 따라서 저한테는 엄청난 좋은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수집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따가 어느 정도 허용을 하셨는지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권소연 배우는 어땠어요? 그 겨울 권소연은 이 작품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나요? 저는 2년 전이 딱 그 생각나는데 제가 그 아이돌 포미닛이라는 활동을 7년을 끝내고 그래 나 이제 연기를 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렸을 때 아역 배우가 아니라 이제 성인 배우로서 또 이렇게 앞에 부수적인 뭐 포미닛의 누구가 아니라 나로서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노력을 열심히 뭐 이렇게 밑바닥부터 해보자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딱 그 겨울 나는 만나기 전까지가 아 나 이제 연기로는 밥 벌어 먹고 못 살겠다 이런 느낌이 딱 들 때였어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되게 우연히 독립영화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서 이제 독립영화 오디션이 있으면 꼭 저에게 꼭 기회를 주세요라고 회사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마침 그 겨울 나는 오디션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딱 그 한강에서 그 대본을 보면서 막 연습했던 그때 제가 딱 떠올라가지고 저는 딱 이 그 겨울 나는은 조금 너가 더 연기를 해봐도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희망적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혜진이 취업 준비를 극중에서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장 원하던 관광공사 취업에는 실패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자리를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사회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는데 나이도 그렇고 진짜 많은 상황을 본인과 혜진에게 좀 대입하게 되는 작품이 권소연 배우에게는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극적인 사건이랄 것은 사실 없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는 뭐 누가 사고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영화의 흐름에서 분기점을 만들어내는 어떤 사건이라고 할 만한 강력한 것이라기보다 상황과 감정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야기이고 아주 보편적인 일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사실 기댈 것은 디테일밖에 없어요. 얼마나 취재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인물의 디테일을 살려내느냐가 사실은 이 영화의 어떤 만듦새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보면서 관객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디테일이 최고죠. 예를 들면 저는 이 영화를 보고서 아 감독이 가만히 앉아서 쓴 시나리오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영화 처음 볼 때부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게 그런 걸 만들어주냐면 배달 일을 하잖아요. 경하게 배달 일을 할 때 그냥 사소한 대사예요. 똥콜 안 받아요.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감독이 아무리 앉아서 쓴다 한들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 단어가 뭐 대단히 중요한 단어라거나 우리의 기억에 남는 명대사 같은 게 당연히 아니죠. 똥콜이 어떻게 명대사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알게 모르게 관객의 마음에 디테일로 심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순간들이 이 영화에는 굉장히 많죠. 뭐 감독님께 여쭤보진 않았지만 피자 배달을 할 때 화물 엘리베이터 타고 가라는 그 수모를 겪는 것도 어쩌면 취재 일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디테일들이 영화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많은 취재를 하셨을 것이라는 예상을 들게 하는 시나리오이자 영화입니다. 실제로는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쨌거나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겨울나는 이야기가 상투적이고 흔해 빠진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쨌거나 해야겠다. 이야기를 뭐 꾸미거나 변형하거나 그러지 말고 좀 사실적으로 보여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렇다면 이 영화가 어떻게 해야지 관객들에게 호소력이 있을까 했을 때는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디테일 배우들의 연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배우들 연기나 어떤 이제 대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 취재는 많이 했고요. 배달 사무실도 가서 얘기도 나누고 근데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유튜브나 인터넷으로도 다 좀 최대한 많은 걸 수집을 했거든요. 물론 취재도 했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래 사귄 연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대사 같은 것들은 유튜브를 많이 참고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의 경우마다 되게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어떤 대사는 저 내가 언젠가 했던 얘긴데 나 들었던 얘긴데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 적정선을 진짜 대사가 잘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젠가 누군가에게 들어봤을 법한, 언젠가 내가 한번 해봤을 법한 그 현실적인 대사들이 이거는 뭘 참고하셨을까? 뭐 사랑과 전쟁 같은 베이스 같은 거였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물론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취재가 가능하다지만 연인 사이의 대화들, 연인 사이의 일상적인 패턴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게 도움이 된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뭐 제 경험이 반영됐고, 근데 뭐 그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고, 또 일단 시나리오 쓸 때 어쨌거나 저는 커플들이랑 부부들이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부 싸움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썼고, 일단 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일단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유튜브에서도 커플들 싸우는 거 검색해서 참고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있습니다. 지금 뭔가 강력하게 방점이 되는 어떤 거 하나가 떠오를 것 같은 얼굴이었지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그 가장 애착이 가는 장면들도 배우들에게도 볼 때마다 시기별로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매번 물어봐도 매번 다른 장면들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떤 장면이 가장 애착이 가는 장면으로 느껴지는지 같이 공유하고 싶은지도 궁금하네요. 다음 배우는 어떤 장면 지금 딱 생각나세요? 원래는 언제나 노래방 장면이 저한테 제일 컸었는데 진짜 그 장면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되게 영화적인 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이 삐져 있는 남자와 그 풀어주려는 여자랑, 그리고 삐진 게 풀려가지고 웃으면서 노래 부르는 남자랑 뒤에서 애틋하게 바라보는 여자랑, 하여튼 그런 게 뭔가 짜여진 컷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풀샷에서도 그 느낌이 계속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언제나 좋아했는데 오늘 왜 좀 갑자기 유독 오늘 왜 이렇게 추운 느낌이 드는지 아까 오는데 그 갑자기 그래서 그 씬이 좀 생각이 났거든요. 충환이 찾아가서 그 소주 한 잔 하자고 하는 씬, 갑자기 저도 오늘 오뎅바가 너무 가고 싶어갖고 뭔가 그 씬이 원래도 좋아하긴 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기할 때는 제일 슬펐던 씬인 것 같아요. 예, 그 씬을 찍을 때가 이게 정말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혜진이도 떠나버렸고 나한테 사기친 친구 그놈 새끼밖에 없는데 뭐 자존심이고 내 싫어하는 마음이고 자시고 그냥 누구라도 앞에 앉혀놓고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들 있잖아요. 네, 뭐 겨울일 수도 있고 뭐 겨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유독 겨울에 저도 가끔씩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그 씬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때 얼굴 진짜 슬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들을 볼 때 저거는 연기에 뭔가를 뛰어넘어서 배우의 진짜가 조금이라도 흘러나오지 않고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어떤 표정과 장면들이 있다는 생각을 작품을 보면서 가끔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레이어가 이 사람을 되게 비참하게 만드는 게 계속 쌓여요. 그 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여자아이를 원조 교제하는 데가 데려다주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는 상식선을 지키기 위해 데리고 나오려고 하다가 아저씨 그럼 저한테 30만 원 줄 수 있어요? 그깟 30만 원이 진짜 뭐라고. 근데 그걸 줄 수 없어서 한번 무너지는 순간이 있고, 말하자면 경악이 자기 인간성을 포기해야 되는, 자기 상식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한 번은 있고, 그 자기 윤리든 도덕이든. 그리고 이후에 뭐 그저 이전간 혜진과 헤어졌고 이후엔 장례식장에 다녀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계속 너무 비참한 상황인데 말 그대로 매달릴 그 비비론덕 하나를 찾아가도 술을 한 잔을 못 먹는 거죠. 친구가 너무 차갑게 대하니까 그 표정을 저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건담의 무언가를 본 장면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저도 오래 기억에 남을 장면이에요. 권소연 배우는 지금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세요? 저도 늘 기억에 남는 장면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 노래방이나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이나 이런 장면을 더 많이 기억을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막 포스터도 많이 보고 오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첫 등장? 둘에 너무 알콩달콩하면서 뭐 저기서 할까? 아니면 뭐 집은 어때?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맑게 둘이 오는 그런 씬이 오늘은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왜냐면 볼 때는 되게 편안한 장면이잖아요. 찍기는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대사들도 되게 너무 일상적이고 카메라가 한번 패닝도 하지 않나요? 이 사람들 돌면서. 그리고 운동장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하는 대사들이 찍어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 어쩌면 이 영화에서 가장 어려운 장면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볼 때는 들었어요. 그 장면을 촬영할 때 디테일한 기억들을 조금 더 나눠주시겠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촬영할 때는 정말 힘든 그런 장면이었어요. 정말 추웠던 또 날이었고 이제 되게 롱테이크 장면이었고 대사도 정말 많고 둘이 호흡도 맞춰야 되고 또 어느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뒤 돌아서 뒷모습으로 했어야 됐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씬도 테이크를 한 되게 많이 갔어요. 거의 한 15번 이상을 갔는데 17번? 그랬는데 이제 이 씬이 딱 그거였어요. 한 두세 번 이제 하고 나서 감독님이 배우님들 모니터 하실게요 라고 하고 다 좋은데 그냥 되게 드라마에 나오는 커플들 같아요 라는 피드백을 딱 디렉팅 주셨던 그런 거라서 뭐지? 그걸 어떻게 하면 되지? 하면서 저희가 열심히 알았어요 해볼게요 하면서 열심히 촬영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씬인 것 같아요. 너무하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는 안 해주던가요?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 같네요라는 얘기만 하고. 네. 변명을 좀 해보세요. 어떤 느낌을 원했기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으세요? 일단 또 촬영 완전 초기였어요. 그게 뭐 2회차 뭐 이런 촬영하고 거의 바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뭔가 이건 되게 주관적인 거라서 근데 제가 그때도 디렉션 하긴 했는데 이 대사가 뭔가 좀 일부러 막 어떻게 치는 대사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 말은 했는데 아무튼 그날 촬영이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 그 무브잉 때문에 기술적인 에러도 너무 많이 났었고 날씨가 두 번째로 추웠던 것 같고 그 촬영했던 것 중에서 그리고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제 기억이 안 나네요. 지나면 까먹어가지고. 근데 아까 맞아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톤의 씬이라서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씬이 우리 영화에서는 이 커플들의 되게 알콩달콩한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씬이었잖아요. 네. 저도 얘기할 게 있는 게 그 저희가 촬영 전에 이제 봤던 영화 중에 한 편이 그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이라는 그 네. 영화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커플이 나오는데 그 영화 굉장히 라이브하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는데 그거에 기준을 맞춰서 찍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희 배우들도 뭐 훌륭하지만 그 영화의 라이브함에 좀 도달하고 싶어서 자꾸 이게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습니다. 조금 얘기가 벗어나지만 그 너희는 노래할 수 있어요. 미야키시오 감독은 일본에서도 지금 감독님 표현대로 그 라이브한 영화를 가장 잘 찍기로 유명한 떠오르는 신예 감독이기도 합니다. 어떤 톤의 매너로 찍고 싶어 하셨는지 전 대강 알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봤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 영화도 한번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네, 좋은 영화예요. 배우들 연기도 진짜 생생하죠. 권소연 배우의 혜진이 했던 많은 대사들이 저는 아무래도 그 연인을 만날 때 입장을 조금 더 이입해서 생각해 보면 경악의 상황보다 혜진의 순간이 조금 더 이입되는 순간들이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장 혜진이 말하는 대사 가운데 저한테 되게 아프게 들렸던 대사는 네가 나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나 너무 슬플 것 같아 라는 대사였어요. 근데 그 대사를 발음할 때 표정이 아까 제가 경악이 그 소주 먹자는 제안을 거절당할 때 그 표현을 저는 권소연 배우에서 그 장면에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도 무언가 진짜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장면을 언급하신다면 이 대사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 대사를 연기하던 순간에 어떤 목표점이랄 게 있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목표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그 대사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너가 날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냥 혜진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너를 싫어하지 않아 라는 그 마음을 잘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이제 촬영도 되게 오래 했었고 그 씬도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씬인 것 같습니다.
배우들에게는 이 영화의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지가 궁금해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는 이 영화를 정말 가난한 청년의 노동의 영화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오래된 연인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읽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한테는 이 모든 게 정말 돈 때문에 벌어지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저한테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건 정말 시기의 영화라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의 어떤 시기를 이렇게밖에 흘려보낼 수 없는 어떤 시간들이 있는데 그냥 그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만약에 다른 시기에 이 둘이 다시 만났다면 절대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이 시기에 만났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들이고 인생에서는 연인이 아니어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연들이라는 게 있는데 저한테는 그걸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하는 영화였어요. 두 배우에게는 어떠했나요?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남고 기억이 또 되는 것 같은 요소인지 궁금해요. 저도 되게 기자님 말씀에 엄청 공감하면서 들었는데 시기에 따라서 진짜 달라지잖아요.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환경에 대처하는 반응들도 달라지고 그리고 다들 그런 연인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친구를 지금 만났으면 내가 결혼을 했을 수도 있겠다. 뭐 혹은 아, 그 친구를 지금 만났으면 훨씬 더 행복하게 잘 만났을 수도 있겠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한 명씩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경화기도 만약에 뭐 한 경찰 시험 공부를 한 4년 정도 더 하다가 한 33살, 4살쯤에 배달 사무실에 갔으면 또 다른 텐션으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좀 더 어른스럽고 무디고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들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그런 시기, 그때 시기에 할 수 있는 실수들이나 잘 몰라서 삐져나오는 자격지심이나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 보이길 원했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20대 초반? 네, 초반이나 중반? 그때쯤에 했었던 많은 실수들을 떠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저도 진짜 시기라는 말이 이 영화랑 되게 잘 맞네요. 네. 저도 시기라는 말에 되게 많은 공감을 하는데 덧붙이고 싶은 건 성장인 것 같아요. 그냥 했었어야만 하는 실수를 해야 되는 그 시기, 그런 성장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더 나아서 후회도 하고, 뭐 미련도 갖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런 성장의 시간이었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29이 진짜 애매한 나이잖아요. 전 20대 후반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가장 너무너무 힘든 시기로 기억을 하는데 뭐 하나가 뚜렷한 게 없어서 생기는 힘든 마음 같은 것들이 그 시기에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이게 자기의 이야기로 붙어서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그 시기를 훨씬 지나왔지만 그 시기를 지났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절망감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라도 또 이런 시기를 계속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게 참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최연배 얘기한 것처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시간의 성장의 일부로 생각하면 또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이 영화의 많은 구조들이 저는 궁금하고 잘 짜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저는 영민, 그러니까 김신비 배우가 연기한 인물의 퇴장에 대해서도 감독님께 생각을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비극적으로 퇴장을 하죠, 이 인물이. 그리고 경악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고 가는 인물이죠. 아마도 그 사고 현장에서의 경악은 내가 이 상태로 계속 일을 해간다면 이게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를 정말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꼭 거쳐야만 하는 영화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독들에게 인물을 퇴장시킬 때 고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방법밖에 없을까? 이 인물에게 꼭 이렇게 비극적인 무언가를 주어야 할까? 관객 혹은 뭐 인물에게 하여금 각성을 주는 방식이 이것뿐일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 전체 어떤 사려 깊음으로 봤을 때는 그 고민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 캐릭터의 퇴장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되짚어보면 어떤 기분이 좀 드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그 영민이 퇴장하는 방법 때문에 시나리오 쓸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왜냐면은 영민의 죽음을 이제 제가 이야기적으로 이제 좀 쉽게 풀려고 제 의도대로 풀려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게 합리화일 수 있고 진짜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배달 라이더 분들 취재를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다치시고 죽음도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배우들이 대부분이 배달을 했는데 배우들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저는 어쨌거나 영민이라는 인물이 경화기 2 그리고 뒤에 만나는 미성년자 경주라는 인물이 경화기 3 그러니까 다 결국은 물론 이제 조금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다 같은 경화가 같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영민이의 죽음 그건 곧 경화기의 죽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관객분들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저는 예, 그런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했습니다. 맞아요. 일어나는 사회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너무 가깝게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죠. 또 하나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도 감독님께 드렸던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이 영화의 가장 사려 깊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영화 기성세대를 그리는 방식이 아주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세대의 이야기를 다룰 때 기성세대는 거의 빌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어떤 악의 축 혹은 뭐 책임자, 뭐 모든 나의 원망과 무언가를 전가할 수 있는 어떤 세대로 그려지는 반면에 이 영화의 기성세대들은 그게 좀 아닌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영화에서 기성세대라고 할 만한 인물은 배달 라이더 업체에서 만나는 그 뭐라고 매니저라고 해야 될까요? 본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분, 지부장. 그 사람도 어쨌든 경하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잖아요. 물론 콜에 대한 어떤 집착도 있고 조금 채근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비인간적인 무언가로 이 인물을 대한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인상을 심어준다는 것. 또 마지막에 경악이 엉엉 울 때, 비로소 엉엉 울 때 경악에게 네 잘못 아니고 며칠 쉬어도 되고 또 많이 놀랬지라고 그 등을 쓰다듬어주는 작업소에서 만난 그 선배도 마찬가지고 혜진의 어머니도 저는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덜 살아봐서 그렇다. 더 살아보면 어떠하다는 얘기는 다 지운 채로 덜 살아봐서 그렇다. 나중에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너의 선택들이 좀 잘못했다는 걸 알 거다라고 하는 건 저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나에게 와닿든 와닿지 않든. 그래서 기성세대를 상식적인 선에서 아주 나쁘게만은 그리지 않은 이 영화의 선택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청년세대 이야기를 그리면서 나머지 세대를 그리는 고민들도 감독들에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감독님께.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시나리오 안에서 이제 누구 하나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한 개인의 잘못과 결함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그런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걸 좀 최대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을 크게 잘못했다고 묘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를 그렇게 그린 거는 제가 보수적인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기성세대 입장에 대한 생각도 저는 평소에 공감을 했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진이 엄마가 이제 그 혜진이랑 둘이서 대화하는 장면에서 관객분들이 이제 무릎을 탁 치면서 혜진이 엄마 말이 맞네라고 했었으면 제가 바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영화를 만든 게 어쨌거나 돈이 짱이야 이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전에는 이제 경화기처럼 순진하고 순수해서 돈에 대한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현실적으로 점점 변해가대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돈에 의해서 내 기분이 좌지우지되고 저는 밥 사주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밥 안 사주면은 멀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된 저 자신이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결국은 다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결국 돌이켜 보면은 다 돈 때문에 기분이 좋았거나 슬펐을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게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나리오 쓸 때쯤 그게 절정에 달했거든요. 그 기분이 이상한 기분이. 그래서 이제 혜진이 엄마 기성세대들의 말이 옳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관객분들도 뭔가 혜진이 엄마 말이 기성세대 말이 맞긴 맞는데 뭔가 이상한데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중요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상 어쩔 수 없죠. 오늘 여러분은 그 겨울 나는 부제 돈이짱이야를 보셨습니다. 많은 장면들이 달리 보이네요. 아니 근데
방금 감독님 얘기할 때 뭐뭐 하대요라는 말투가 갑자기 콕 박혔는데 혜진도 중간에 그런 말투 한번 쓰지 않나요? 뭐 너 이제 공부도 안 하대? 뭐 이런 식의 대사 한번 네네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감독님의 말투를 어쩌면 좀 흡수한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바로 들었네요. 예, 저도 지금 들었네요. 네, 관객 여러분 질문까지 같이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첫 줄에 계신 관객분께 가장 먼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악이 각성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악이 각성되는 씬이 여러 번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야 다시 책을 잡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각성 중에서 왜 그 먼저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됐을까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게 제가 이제 지금 영화를 본다면은 경악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 관객분처럼.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이제 접근을 했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뭐 제가 많이 만들어 본 건 아니지만 영화를 주인공이 저보다 성숙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경악이는 저의 20대 중후반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순진하고 조금 미성숙하고 좀 부족함도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경악이 입장에서는 다시 경찰 시험을 준비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타이밍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그렇게 깨닫고 진짜 여자친구한테 잘하고 이러는데, 그게 근데 항상 이게 겪어봐야지 알더라고요. 저도.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거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뭐 굳이 각성이라는 표현을 쓰자면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다시금 책을 잡게 되기까지의 강력한 무언가는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 순간들이 쌓여서 마지막에 그런 순간을 만났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다음 질문 있으신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불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들이 조금 와일드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혹시 그게 연출의 한 부분인지 궁금했어요. 그 와일드함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배달을 하는 장면에서 뭐 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치는 장면도 있었고 조금 그 폭력을 쓰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 영화 앵글이 가만히 사람을 찍지 않고 조금 이렇게 많이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혹시나 연출이 아니면 어떡하지?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촬영 감독님이랑 그냥 핸들들 우리 합시다 한 거 말고는 제가 구체적으로 뭘 따로 얘기한 건 없어가지고. 오히려 그 부분이 영화를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게 혹시 연출이어서는 네, 뭐 핸들들 하자 단순했습니다. 핸들들 하자고 했고 돈이짱입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저쪽에 네, 손 들어주시겠어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이거 영화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청춘의 한 주소를 다루는 다른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약간 아까 말씀하신 상투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변주를 주거나 아니면 소재를 좀 특별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만드는데 이 영화는 사실 보면서 약간 신선했던 게 그런 상투성이나 그런 어떻게 보면 클리셰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냥 무시하고 직진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떤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그리고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어떠한 청춘이나 이 세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 영화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감독님 답변 듣기 전에 배우들은 시나리오를 보고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궁금해요. 뭐라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나리오에 마음이 동했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영화라고 느꼈나요, 처음에? 일단은 전 시나리오 봤을 때 사실의 나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큐멘터리는 아니지만 뭐 저희가 이 씬을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게 뭐 혹은 이 흐름이 전혀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아예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실의 나열을 어떻게 더 사실같이 나열할 것이냐라는 기준으로 저는 접근을 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뭐 구조적인 특별한 점을 제시하기 위한 영화도 아니고 그리고 뭐 사실 캐릭터들이 애초에 시나리오 내에서 굉장히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최대한 가지고 있는 그 사실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나도 분명히 언젠가 한번 해봤을 것 같은 그런 대사와 장면들에 좀 매료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오빠가 얘기한 것처럼 인물들이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옆에 있을 것 같은 인물인데 그 인물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이제 입체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연기한 혜진이나 그게 되게 큰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옆에 있을 것 같지만 이 안에 입체적인 것들을 표현해야 하는 배우로서가 그게 매력적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의 메시지는 엔딩 컷인데요. 그 건담 배우가 기계를 반복적으로 찍잖아요. 근데 이게 뭐 스크린은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표정을 보면은 굉장히 결연하고 단호하고 꿋꿋한 의지가 묻어 있거든요. 그 표정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돈이 짱이라는 메시지만 너무 돈은 부딪히네요. 짱인데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이제 결의가 있어야 한다. 네.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배우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감독님이 이 마지막 라스트 씬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죠. 그 표정이 너무 좋고 배우가 만들어준 게 진짜 있는 장면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나리오 상에서도 그게 마지막 장면이었겠죠? 라스트 씬이었겠죠? 시나리오에서 상에서 마지막 장면이 아니었고요. 이제 저희가 이게 아마 편집을 하다가 이 씬을 마지막으로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지었던 것 같은데 그 공장씬에서 막 형이 옛날에 인터뷰할 때도 뭐 이거는 뭐 내가 디렉팅한 게 아니라 뭐 배우가 이렇게 해준 거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독립 촬영장에서 리얼타임대로 시나리오의 순서대로 촬영을 하기가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예산도 부족하지 시간도 없지 이래서 그 배우의 마음을 고려해서 이렇게 찍기가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진짜 후반 찍었다가 초반 찍었다가 막 중반 찍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정말 거의 리얼타임대로 찍으려고 엄청 최선의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장 씬으로 가기만 하루하루를 맨날 기다렸어요. 빨리 좀 이걸 해소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터뜨리고 싶고 이게 계속 쌓여만 가니까. 그리고 막 그 소주 먹자고 하는 씬에서도 그렇고 제가 너무 터질 뻔한 순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혜진이랑 헤어지자고 할 때 뭐 제가 더 울었어요, 막 그 연기할 때는. 근데 형은 지금은 저 울 때가 아니다. 경아이가 지금 해소할 때가 아니다. 공장에 가서 우리는 모든 걸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공장 딱 시퀀스 들어가는 순간부터 너무 들뜨는 거예요. 이제 해소할 수 있다. 다 풀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련의 그 타임을 만들어 놓은 스케줄을 그렇게 짜시고 저한테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쌓일 수 있게 해준 형과 그리고 PD님 그런 분들 때문에 저는 사실 공장에서 저희가 많은 대화 안 나눴잖아요. 그냥 찍기만 했어요 진짜. 자, 이 씬 찍을게요 하고 뭐 디렉팅도 많이 없으시고 그때부터 뭐 서로 뭐 얘기도 많이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런 표정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원래 라스트 씬이 뭐였어요? 원래 뭐였죠 시나리오에서? 원래는 이제 시나리오에서 경찰 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거에서 그냥 그쳤습니다. 네. 좀 더 썰을 풀까요? 아니면 좀 네. 그래서 영화에서 엔딩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어쨌거나 저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제 전략적인 접근도 하게 되는데 그 인물의 끝이 뭔지 또 이런 것들이 감독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도 보여주는 거고. 근데 이제 엔딩에 대해서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배우랑도 이제 고민을 했지만 이제 경화기가 경찰 시험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걸 다 버리고 제3의 길을 선택해서 뭐 요리사로 일하는 모습, 포장마차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따다다다 이러면서 달려가고 막 이런 것도 생각했는데. 네. 근데 이게 다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자꾸 이게 이러면 왠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 그냥 거짓말도 하지 말고 자치기 가지 말고 일단은 저는 처음 하는 얘기지만 영화를 찍으면서 엔딩을 계속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날까지도 고민을 했는데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역시 편집하니까 예상대로 경찰 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것이 이게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편집 감독님이랑 이제 감독님 이거 우리 엔딩이 없어서 지금 큰일 난 것 같다. 엔딩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감독의 생각도 없다.
그래서 소스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갑자기 그 공장 기계 찍고 있는데 다음이 표정이 너무 이게 세게 왔어요. 저는 울컥할 정도로. 그래서 이거를 엔딩으로 가볼까요 하니까 이거 너무 만족스러운 엔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또 뒷 배경의 이야기가 있었네요. 이게 치열하게 찍은 영화 현장에 주는 선물 같은 거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느슨하게 찍은 현장에서 절대로 건져 올릴 수 없는 한 컷 한 컷을 현장에서 진짜 치열하게 찍은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현장에 정말 살짝 도와주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 영화의 라스트 씬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네요. 라스트 씬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또 이런 얘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 또 있으시면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신 관객분? 네.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장면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혜진이 누워서 자고 있고 그 경학이 조심스레 방문을 들어와서 코트를 한참 동안 살핀 후 혜진 옆에 누워서 뽀뽀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코트를 살피는 게 어떤 걸 뭔가 표현하고 싶으셨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에 거의 다 디테일한 게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제 마음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옆에 붙어있던 연인 같은 사람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나 분명히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되게 멀어진 것 같고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긴 하거든요. 그 사람의 물건이 되게 약간 기시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뭔가 이상하다. 분명히 익숙했던 질감과 느낌과 생각들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마음으로 코트를 되게 많이 만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씬에서. 그리고 그 씬에서 했던 감정 상태가 경학이 혜진을 바라봤을 때 최고조의 불안함이 차있는 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얘를 막 묶어서 어떻게 막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얘가 곧 도망칠 것 같은 되게 무서운 불안감을 마음적으로 느끼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그 입맞춤이 이 영화에서 경학과 혜진의 마지막으로 입맞춤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 옷을 만지고 입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혹시 부연 설명하시고 싶으세요? 일단은 어쨌거나 혜진이가 이제 노는 물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자기가 지내는 환경이 달라지다 보면은 눈이 새롭게 뜨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변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혜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경학이랑 시간도 어긋나게 되고 킥오프는 또 경학이는 모르고 그리고 이제 옷도 그 전에는 이제 코트는 입은 적이 없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코트도 입고 가방도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혜진이가 자고 있는 모습에서 어떤 거리감, 낯선 어떤 기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혜진이가 멀어진 것만 같아서 괜히 가서 이제 뽀뽀라도 한번 해보고 그게 의도였습니다. 이런 게 이 영화의 디테일인 것 같아요. 언급해주신 바로 그 장면 같은 것들이 만약 거기서 구구절절하게 아침 밥 먹으면서 너 코트 안 입었는데 이제 코트 입더라? 시작해서 이 모든 걸 대사로 설명하려고 하면 이렇게까지 영화가 와닿지 않거든요. 대사 한마디 없이 그 순간의 디테일들을 그렇게 다 심어준 것 지긋겨울 나눔이 가진 굉장히 좋은 힘입니다.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두 분 다 받아볼까요? 일단 네 가운데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궁금했던 장면이 그 중간에 이제 혜진이가 그 회사 사장님이랑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맥주를 하고 나서 대화를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때 일본어로 대화를 하면서 나오는데 이제 항상 극 중에서 되게 치열하기만 하고 어떻게 보면 우울하고 화를 냈던 혜진이가 되게 유일하게 생각 없이 즐거워 보이고 엄청 행복해 보였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연기를 하시면서 어떤 감정이셨는지 그리고 이제 밖에서 만나기 힘들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기까지 어떤 감정의 흐름이 있었을지 궁금했고 그리고 그때 일본어로 이제 대사를 주고를 봤는데 사실 이제 저희는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자막조차 없었잖아요. 그래서 관객으로 하여금 어떤 분위기만 느끼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혹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감독님께 궁금했습니다. 권지원 배우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제 차장님과 나와서 걷는 씬에서의 저의 마음은 최대한 설레고 싶었어요. 경학이와는 오래된 연인 관계이고 또 너무 익숙해진 관계에서
경아기한테도 보였을 만한 처음의 나의 모습을 차장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경아기한테도 이렇게 웃었는데 혜진이한테도 이런 미소가 있었고 좀 설레고 좀 여자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설레려고 노력 많이 했었고 또 이제 한주 배우님께서도 너무 젠틀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못 만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까지도 혜진이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첫 데이트를 하고 나서 버스에서 혼자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잖아요. 머리로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더 행복하고 앞으로 나의 미래에 있어서도 내가 더 발전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내 옆에 가장 붙어있는 이 친구가 뭐 나의 약간 동아줄 같고 내가 계속 끌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을 느껴서 경화기와의 마음도 정리를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는 먼저 차장님과의 만남을 정리를 해야 맞겠다라고 혜진이는 선택을 했을 것 같아서 그런 단호한 마음으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편 차장 우편이와 이제 혜진이가 둘이서 몰래 소꿉장난한다는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고 그게 자막이 없으면 둘만의 언어를 쓴다는 기분이 들어서 조금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뭐 도라에몽 얘기하고 막 이랬죠. 도라에몽은 일본어 배웠다, 일본어 잘하시네요. 아니 아닙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혹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관객분한테 좀 궁금한데 혜진이가 이렇게 이제 연락하면 안 될 것 같다, 만나지 말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차에서 그냥 그런 언급 없이 네 들어가세요 하고 이 관계를 마치 이어가려는 듯한 제스처가 있었다면 혜진이의 마음이 어떻게 이해됐을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여지를 좀 남겼다면 여지를 뭔가 그냥 절단하지 않고 남겼다면 혜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네. 제가 혜진이라는 캐릭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사실 저도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저는 사실 여자를 남기는 쪽으로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영화에서는 오히려 되게 그래도 아직은 좀 순수한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물들의 선택을 정할 때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혜진이가 그 촬영하고 있는 모습도 전 보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주 어떻게 바람을 피나 한번. 네. 그리고 그걸 봤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도 궁금해서 뭐 실제로 뭐 여자친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배역으로서 우리가 연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보는데 되게 행복해 보였고 그리고 사실 혜진이가 여지를 남겼어도 저는 하나도 뭔가 영화적으로 캐릭터가 밉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서 그냥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 영화의 인물들이 무슨 선택을 하든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미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론 뭐 나의 가치관과 안 맞는 선택들일 수는 있겠지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어떤 공통적인 합의가 마음의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인물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믿겠습니까? 절대 미울 수가 없죠. 아까 손 드셨던 관객분 질문 마지막으로 받아볼까요? 예, 우선 감독님께서 스코어 얘기하셔서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부국제 내려갔었거든요.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서부터 반응이 되게 좋았던 걸로 관계자분들한테 들었고 저는 영화인은 아니라서 광안리 이자카야에서 되게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이렇게 기다렸다가 응원하고 있다가 보러 왔는데 오늘 너무 잘 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감독님의 기혼 여부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저는 이 영화의 되게 중요한 기점이 6만 원이 남았네 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비 다 빼고 6만 원이 남으면 저는 이제 결혼 8년차 유부남으로서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진지하게 시작될 것 같은데 배시시 웃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서 약간 영화의 정이 떨어지려고 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등등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약간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혹은 장기 동거를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나을 수 없는 그런
싸움의 디테일들이 나중에 이제 쌍욕으로까지 이어지잖아요. 연인간의 싸움이 그런 것들이 살아 있어서 감독님께 그걸 꼭 여쭤보고 싶었고요. 장기 동거 여부나 결혼 여부, 자녀 의무 꼭 여쭤보고 그리고 그 우리 영화의 부제가 돈이 짱이라고도 있지만 영어로 Throughout My Midwinter인가요?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질문인데 진짜 질문인데 그 6만 원 씬에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뭔가 관계가 다 파괴되어 가잖아요. 마지막에 공장 씬까지. 그래서 인물이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권다은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대로 멘탈이 약간 나가고 머리도 이제 깎은 건지 깎인 건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 아까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기자님은 그래서 그냥 그 시기에 겪어야 되는 인물 간의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무너져가고 좀 이렇게 느슨하게 되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신 건지 아니면 아까 라이더 얘기도 감독님께서 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아젠다에 조금 더 초점이 가 있는 건지 그게 진짜로 감독님께 궁금하고요. 그 부지에 담긴 의미도 영어 부지에 담긴 의미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뭐 동거를 해보거나 결혼을 해보진 않았고 연애도 사실 몇 번 못 해봐서 네, 조금 그거랑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유튜브가 짱이네요. 네, 그리고 그 6만 원 그 장면에서 저는 이제 지금도 형편이 안 좋거든요. 네, 나이도 좀 있고 이제 뭐 영화도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거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계좌를 자주 저도 확인하는데 보통 다들 그러지 않나요? 내 통장에 얼마가 있고 이번 달에 이만큼 써야 되는데 내가 얼마 썼지 이러면서 매일 저는 돈을 계산하는 편이라서 그게 반영이 됐고 그러다 보면 얼척이 없어서 혼자 웃기도 하거든요. 네, 아씨 나 이거 왜 이러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웃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영화를 이 극열란을 뭐 구조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거시적으로 전혀 보지 않았고 그리고 뭐 세상 왜 그래라는 얘기도 별로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돈 때문에 어떻게 관계들이 감정이 이 사람이 균열 깨져 나가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딱 보여주고 뭔가 돈이 짱이야 기분이 이상해 이거를 느끼길 원했지 저는 뭐 이걸 뭐 구호를 외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감독님이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시지만 그 자본주의 서적도 되게 많이 읽으시고요. 네. 그런 설득도 많이 네네. 그러니까 이게 표현 자체를 되게 이렇게 하실 뿐이지 제가 느끼기에는 그 아젠다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것만을 위한 영화는 아니지만 그거를 절대 버리고 그냥 인물들이 망가져가는 장면만 찍는 감독님은 전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느껴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돈이 짱이야 이런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강요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냥 부제는 제가 영어를 몰라서 그 해외 배급사 분들에게 이제 추천을 했고 그 중에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영재 너무 좋은 영재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하게 됐습니다. 뭔가 영화를 너무 잘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그겨울 나는이라는 공문 제목보다도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들 영재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겨울을 뚫고 가는 그 스로우 이런 느낌. 네, 전 질문 감사합니다. 6만 원의 디테일, 제가 기혼자가 아니라 그 디테일 놓쳤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 만큼 좀 여러 가지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께도 좋은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끝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지현 배우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오늘 2022년이 지나가는 마이너스 1 날인데 이렇게 저희 영화 추운데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뭔가 2022년의 마무리와 뭔가 29의 마무리를 너무 제가 따뜻하게 여러분 덕분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되게 활동하면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얼굴을 비출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겨울 나는 마지막까지 많이 알려주시고 매해 겨울 그 겨울 나는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전 GV 하면 한 4시간 하고 싶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하시면 너무 힘드실 테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그냥 인스타로 뒤에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뭐 못하신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오늘이 제가 생일이긴 한데 생일이란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오히려 쓸쓸해지는 기분이 드는 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연말도 그렇고 뭔가 연초도 그렇고 모두가 다 되게 밝고 행복해야 될 시간이라는 뭔가 이상한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뭔가 좀 도태되는 것 같으면 좀 약간 내가 좀 모자란 사람이 된 것 같고 좀 그런 게 요즘 사회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가 더 커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덕분에 너무 따뜻하게 생일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연말에 다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진짜 더더욱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희 영화는 진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인물들이 좀 밉거나 혹은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다들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연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래봤으면 좋겠기도 하겠고, 네, 어쨌든 마지막 GV인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19년에 시나리오를 쓰고 20년도 12월 말에 이제 영화제 촬영을 하고 21년에 이제 영화제에서 상영하고 이제 22년 이번에 개봉을 했잖아요. 저는 배우들한테 2년이겠지만 저한테는 3년간의 대장정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를 저 처음이다 보니까 기대한 것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기대한 만큼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놓아야 되는 순간이 왔다는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고 또 이 마지막을 함께한 관객분들이 각별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그래서 와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하고 저희가 GV 할 때 GV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관객이 또 많았고요. 네. 어쨌거나 이제 30일을 이렇게 저희 영화를 위해서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화 만들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연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